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7시 정각 뉴스 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오창석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어떤 뉴스부터 할까요? 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간섭이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요. 법관을 이자상 불이익을 줬던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도 단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미는 만약에 있었더라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법원장으로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안 시켰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럼 그 나온 문건은 뭡니까? 글쎄 그 의혹 문건에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청와대 즉 BH와 함께 돌발적인 예측이 나오지 않도록 결과를 맞추려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대법원장의 허락이 없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요. 결국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을 스스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이 사람이 문건 작성을 주도했었죠. 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냐 혹은 지시를 받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은 받지 않았다가 네, 깔끔하게 안 했다면 되죠.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현재까지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뭐 정의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를 댔는데 이 이하는 다 핑계일 뿐이고요. 아무래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 증거 인멸을 하거나 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거 제가 나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양승태 전 대법관이 했다고. 그래서. 네. 그 당시 있었던 재임 기간에 있었던 내용인데 자기가 나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 조사가 간다고 하면 조사 받아야겠죠.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겠죠. 수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스스로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대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이제 수사를 의뢰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대법원의 위신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국민 여론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방선거도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뉴스가 조금 묻혔다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이건 우리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권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게 사법부인데 그 사법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권력과 딜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이유는 행정부의 폐해가 있었고요.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인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삼권 분립이 있으면 그 하나의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사는 절대 파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건데 뒤에 권력의 입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판사가 아닌 것이죠. 네. 두 번째 뉴스 봅시다. 네, 1시간 정도 전에 끝났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공동보도문이 나왔는데요. 먼저 공동보도문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첫 번째 내용이 조금 괄목할 만합니다. 이제 남북 공동 연락소를
개설하자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개성상업지구, 즉 개성공단에 개설하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고위급 회담 이후에 이행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재개다라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남북 경협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협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유엔의 제재가 풀리고 네. 미국의 제재 역시 풀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미 회담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스앱으로 이원경님께서 안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평소처럼 파이팅 이런 글 써주셨어요. 아, 네. 평소에 잘하시는가 보죠? 오늘 약간 못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오늘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잘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십니다. 네. 결과를 내야죠. 그렇죠. 세 번째 뉴스 갑시다. 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운동 개시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한 여성이 밀쳐서 이제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까지 다쳐서 이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에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구 권영진 시장의 캠프 측은 민주주의의 테러다. 그리고 선거 테러다라고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은 조금 입장을 밝혀서 캠프 측과 내 입장이 조금 달랐다. 난 선처를 호소한다. 그분도 나를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한 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예. 그분도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해할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화면만 봐도 좀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넘어졌다고 해서 전치 3주라고 해서 정말 크게 세게 밀어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느린 재생으로 돌려보니까 슬쩍 이렇게 배에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인데 탁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또 넘어지는 권 시장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뭐 중국 무술에 나오는 발경 쓰는 거 아니냐, 이소룡 1인치 펀치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할 정도로 조금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너무 오버해서 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뭐 그런 눈초리도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헐리우드 액션이든 어쨌든 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당의 후보에게 뭐 린치라든가 테러라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늘 있었던 대구시장의 합동토론회에 권영진 후보가 불참을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대구 시민의 어떤 선거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빠르게 쾌유를 해서 공정한 선거 그리고 정책 선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갑질 종합 세트라고 불리는 한진 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구 내용이 특수폭행이나 업무방해, 특수상해 등이 있는데요. 7개 혐의가 적용이 됐고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11명이 모두 24차례 걸쳐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라는 구체적 진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희 이사장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인을 하고 있다는 말은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또 국토부, 일단 그 대한민국 공무원 쪽에서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조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조 씨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사실상 그런 걸 원하고 그 대한항공 사람들이 그 가면을 쓰고 집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집회에 나가 보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이 나와서 약간 신원을 확인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잘못이 벌어지고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을 하기진 않고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내려고 하는 행태 자체가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뭔가 정상화의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전문 경영인 체제를 들였으면 하는데 한진 일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오너리스크 때문에 대한항공의 회사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고요. 네. 주식도 빠졌죠. 국민들이 국적기를 반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장이 청구되면은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르면 4일 정도에 구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거니까요. 그럼요. 처벌 총수라고 뭐 구속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뉴스 갑시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관위에서도 투표 독려 영상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6.13 투표하고 웃자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능인 19명을 불러다가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슬로건이 웃기지 마세요. 입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예능인들을 불러놓고 웃기지 말라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반대급들을 강조해서 오히려 웃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은 2012년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헐리우드 배우들을 모아두고 노보트 투표하지 말라 이런 슬로건을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왜 투표하지 말아야 돼? 투표해야 되는데 투표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각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투표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노보트 노보이스 투표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도 찾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결국 웃지 마세요라는 거는 뭐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들아 제발 웃기지 말라. 요즘 뭐 개콘이 재미없어서 뭐 난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반대급부를 강조한 것. 당당하게 투표하고 웃는 사회를 만들자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지금 쟁쟁한 스타들이 모두 노 개런티로 네, 맞습니다. 예, 돈도 받지 않고 촬영이 임했고요. YTN 스타가 영상 촬영을 맡았습니다. 예. 그런 거 자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방송이 좀 늘으셨군요. 예. 정말 그 좋은 일에는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해 줬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할리우드 네, 배우라든가 유명 가수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네.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딴따라들이 왜 정치에 가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그동안 바라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없어져야겠죠. 네, 사라져야 되고요. 남희석 씨가 그 영상에서 개그맨들이 못 웃기면 뭐 밥상 변화가 없는데 정치인들이 일을 잘못하면 밥상의 변화가 바로 생긴다라는 뼈아픈 말을 해줬거든요.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투표 동료 영상에 제한은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퀴즈 갑시다. 네, 어제 정답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13일이었고요. 오늘 문제 나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슬로건인데요. 중앙선관위가 공식 투표 동료 영상을 공개했고 그 캠페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6.13 투표하고 울자. 2번 6.13 투표하고 자자. 3번 6.13 투표하고 웃자입니다. 예. 울자, 자자, 웃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당첨되신 분은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재임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도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으로 금과 옥조로 42년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여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해명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까요? 검사 출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선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예.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입장문 발표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직접 보지 못해서 나중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예. 해당 그 장면과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좀 늦긴 했으나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로는 평가할 하나 그 예. 내용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만한 해명들을 내놨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을 계기로 특검이라든지 내지는 검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여론이 더욱더 확산될 걸로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더 끼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허탈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말할 거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했나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조사에서 나왔던 그 의혹들 그리고 증거들은 또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에 다른 내용들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 그리고 법조인들 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1차, 3차에도 뭐 밝히는 게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입장을 전면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왜 공감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이 자체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무책임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뭐 1차 조사 당시에야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나 1차, 2차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사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고 그것은 특별조사단에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해명이 될 텐데 그게는 필수적으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협조를 해서 그러한 입장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지만 할 텐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 신뢰에 큰 누를 끼친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말하기를 숱한 자료들 법원 행정처가 자의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일 윗선의 재가나 지시나 허락이 없이 법원 행정처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법행정 그리고 사법부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청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청와대와 관련해서 면담이라든지 협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대법원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 행정처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니까요. 제가 여쭤볼 텐데 지금 검찰로 관련해서 몇 가지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고발장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발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법원을 수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없애주려면 대법원이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몇몇 단체 그리고 민주변호사 모임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피의자 상태인데요.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법관의 독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수사를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재판 독립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현 사법부에서 전 대법원장이지만은 고발, 최소한 수사 의뢰 정도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다면은, 즉 수사 의뢰나 고발이 없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강제 수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수사 의뢰나 고발이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젠가요? 대국민 담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수사 고발 또 의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의견 수렴한 뒤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야당 예.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 어떻습니까?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주당 입장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국정조사에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기국회 때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 사안은 소위 재판 거래를 통한 정권과의 유착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문제 휘발성이 있는 강한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 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은 검찰의 고발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지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특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를이라나 아니면 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아서 현재 검찰에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일반적인 고발 절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은 사실상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결과 그리고 그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를 통해서 뭔가 미진함이 남아있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순간 특검의 요구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검을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최초로 사법부 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의 활동될 계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큰 위기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검찰이나 사법부도 좀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특검을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검찰의 잘못된 점을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지,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현직 고위 법관들의 일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라는 형식상 조문상으로는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예. 실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일반 검찰과 다른,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정치 현안에 관해서 관련해서 하나 여쭙게요. 지금 건성동 법사위원장 임기가 끝났고요. 그러면 예, 임기 끝났죠. 예,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당, 2당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텐데 의원님이 볼 때는 어느 쪽이 맞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국회 내 상임위원회 이제 배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 쪽에서 맡고 야당 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죠. 보통 그런 경우에 통상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여당에서 하고 또 다른 상대방의 견제 장치로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 이런 관행이 지켜진다면은 하반기 구성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을 여당 측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야당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가져간다면은 공수처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모든 분들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예.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여당, 야당,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나 들어간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되겠죠?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는 임의 수사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든지 특검이든 간에 꺼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 또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KTX 해고 노동자들 판결입니다. 1심, 그렇습니다. 2심에서 이겼었는데 뒤집어져가지고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압박감을 받아서 어린 딸을 두고 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그 KTX 해고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직권 재심을 요구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직권 재심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별도의 재심 신청 사유가 있는지를 받아서 재심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에 대한 재심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KTX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이 판결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정리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재심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재심 절차가 아니라 철도공사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갈등 해결의 차원에서 예. 이에 대해서 전원 복직이라든지 직접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의원님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률가들 특히 판사들의 국민적 신뢰랄까요?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판사들 개개인에 대한 신뢰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재판이 어떠한 재판, 어떠한 판사, 어떠한 재판부가 맞더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특정 개인,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이익들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전제하에서 사법제도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모든 개인들은 국가나 상대방들을 통해서 자력구제 즉 투쟁의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로 재판만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떠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도 의견을 좌우받지 않는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는 것이 그런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팟빵 앱으로 HGFDJ님 빨리 남배우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BTS 불타오르네 말고 피땀 눈물 불러주세요 했는데요. 남태호 씨 생방 5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5초 전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예. 공교롭게도 굉장히 그런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땀을 흘리신 거 보니까 뛰어오셨군요. 앞에서 배회하다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방을 맞췄으니까요.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놀래라. 무슨 얘기 해야 되는 줄. 이 제작진들의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태연아 씨, 김하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늘 일찍 오시고. 네. 취재 준비 잘하시고. 네. 비교가 되고 있죠. 오늘 할 얘기가 뭡니까? 네, 오늘은 먼저 성동일 씨 얘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성동일 씨가 어제 방송에서 좀 아픈 가정사를 좀 털어놓으면서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어요. 실검에 올랐더라고요. 관련 단어가. 네, 맞아요. 사생아.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성동일 씨가 요즘 근래에 좀 드라마나 영화로 활동을 좀 많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호적으로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자신을 낳았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늦게 재결합을 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폭행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좀 아프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좀 털어놓으면서 시청자들이 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배우로 자리 잡았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탐정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인터뷰를 하면서 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또 시원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예, 훗날 아버지가 미워서 20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고. 네.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네. 나중에 그런데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함께 다녀왔다. 네, 아내만 혼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사도 아내가 계속 모시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동일 씨가 자신의 최고 인생작에 대해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낳은 것. 그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네, 다 돌려주고 있죠. 네. 멋있네요. 인생작이 아내라고 하는 게 저는 어제 보면서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남태호 씨는 최고 인생작이 뭡니까? 제 인생작은 이제 차기작이죠. 차기작?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미 찍은 게 지금 제3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7월 6일에 개최하는데 그 제작 지원작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무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큰 무당으로 나와서 사실 또 캐릭터 변신도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차기작이 인생작이 되지 않을까. 계속 연기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감동을 해줘야 될 멘트 아닙니까? 아니, 왜 성동일 씨 거는 다 감동하고 제 얘기는 뭐 차기작이 뭐 배우로서 포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웃으시고. 성동일 씨는 감동했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굴하지 않고 저는 계속 차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우 성동일 씨처럼 요즘에 긴 무명 생활 끝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나라 씨? 네, 여배우 오나라 씨인데요. 나의 아저씨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뮤지컬 배우로만 좀 알고 있었는데 이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분도 이제 뭐 여성제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20년째 이제 열애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게 또 좀 화제가 됐어요.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연애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물어봤더니 그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에 갇히고 싶지 않고 결혼만 안 했을 뿐 굉장히 아름답게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997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뜬 거는 한 20년 만에. 그렇죠. 맞나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 오나라라는 이름을 많이 또 알려서 아마 지금 이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우물을 한 20년쯤 파면은 이렇게 되네요. 되는 건가? 네. 남배우 씨는 첫 데뷔작이 몇 년도입니까? 굳이 따지면 저도 2001, 2년 정도. 예. 예. 근데 뭐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거로 보면은 한 2008년?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10년 더 파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적 나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팔 수 있을지 성동일 씨나 오나라 씨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 근데 또 아니 뭐 출수 넘어서도 그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젊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뭐 인생 60부터니까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오나라 씨나 성동일 씨나 뭐 삶에 대한 얘기나 결혼관 뭐 그리고 또 자식 뭐 철학이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제가 경력이 좀 짧은 이유로 네, 조금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태우 씨도 아직 미혼이시니까. 예, 저도 뭐 어디서 계속 몇 년째 열애 중이다 이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야기인데 왜 물습니까?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저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나라 씨 말씀 조금 감이 오긴 해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한 좀 의문점. 뭐 예를 들면 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함께 이제 사시다가 이제 선거에 나가야 되니까 사실 법률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런 분들 인터뷰해보면 제 철학이 맞는지 그쪽으로 갈지 아닐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잭스키스 팬들이 고지용 씨를 잭스키스 프로필에서 빼달라. 네, 2년 전에 잭스키스가 재결합을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고지용 씨만 멤버로 재결합을 합류를 안 했는데 이제 그 프로필상에는 6명이 이렇게 다 나와서 등재가 돼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근데 팬들이 이제 그 성명서 같은 걸 낸 거죠. 팬 연합에서 고지용 씨를 프로필상에서 빼달라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고지용 씨가 재결합을 안 한 이유가 고지용 씨는 사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연예계에는 사실상 은퇴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이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이유였는데 그 사업을 하는 최측근이 이제 팬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팬들은. 그랬는데 뭐 고지용 씨 측 입장에서는 오해가 좀 있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잭스키스가. 근데 YG에서는 즉시 이제 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포털 사이트에 수정 요청을 해서 현재는 고지용 씨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지용 씨 측은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팬덤을 이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고지용 가족에 대한 악플이 극심한 상황이다. 네. 그런데 그 잭스키스 팬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영 씨 원년 멤버로서 다들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아도 6명이 잭스키스다 이렇게 해서 팬들을 좀 예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지영 씨가 하는 사업 같은 것들도 좀 홍보를 좀 도와주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좀 그 현장에서 그 최측근 고지영 씨의 최측근한테 좀 뭐 폭언을 듣는다든지 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고지영 씨는 이제 전혀 뭐 제지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팬들이 조금 불만이 쌓였고 사실 잭스키스가 재결합을 했을 당시에도 이제 고지영 씨는 재결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출연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잭스키스 인터뷰를 하면서 멤버들한테 물어봤더니 멤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거를. 그때부터 팬들은 조금 서운함이 좀 쌓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에 좀 커지면서 프로필에서도 빼달라고 한 거죠. 그 고지영 씨가 남태호 씨 제자였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돌 멤버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저번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 잭스키스 분명히 6명인데 근데 진짜 포털에 검색하니까 고지영 씨가 없는 거야. 그렇게 제가 봤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에 이제 계명대학교에 연극영화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고지영 씨가 입학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인데 명단이 없어.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입학식 때 보고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페이퍼 스튜던트 같은 서류 제자인데 실제 만난 적은 없고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게 지금 잭스키스 멤버에 있으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또 정식적으로 아니고 이런 형태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서로가 인지하지 못한 관계지만 서류상 제자와 교수는 맞죠. 예. 서류상? 예. 네. 페이퍼 스튜던트. 이게 좀 엮는 기분이 드는데요? 엮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왜냐하면 그 처음 연극영화과가 지역에서 종합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고 헐리우드의 배우였던 아마 오신태 씨인가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영입을 했어요. 그분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연예인이 또 들어오니까 화제가 됐죠. 그러다가 영화 쪽이라는 게 사실은 뭐 투자 대비 성과라는 게 잘 안 납니다.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좀 콩쿠르나 이런 쪽에 성과가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가 딱 4년만 유지했어요. 연극영화과에서 영화를 빼고 지금은 이제 계명대학교가 연극 예술과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 재결합할 때 잭스키스 6명 전부 우리 김 기자가 인터뷰했다고요? 5명이요. 5명이요? 네, 그때도 고지영 씨는 없는 상태였어. 네. 고지영 빼고. 고지영 빼고. 네. 서류상 멤버네요. 같네요. 네. 그 나머지 멤버들은 고지영 씨에 대해서 뭐 불만이랑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하는 거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좀 분위기가 있어서 더 이상의 질문이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때 그때도 입학식에 나타나고 완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전혀 아무도 동기들이 알 수 없는 똑같은 상황이죠. 예. 다음 주제 갑시다. 너도 인간인이라는 KBS 새 월화 드라마 제가 제작 발표회를 이번 주에 갔다 와서요.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유호성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인데요. 유호성 씨가 보통 제작 발표회 배우들은 굉장히 드레스를 입거나 수트를 입거나 좀 차려입고 오는데 유호성 씨는 청바지에 티셔츠, 선글라스까지 끼고 캡모자를 쓰고 오셔서 사진까지 다 찍고 그렇게 단상에 앉아있을 때도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계셔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오랜만에 좀 신선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이거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게? 네, 드라마고요. 그 제목이 좀 특이한데 인공지능 로봇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서강준 씨가 로봇도 연기하고 인간도 연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인간다움이란 뭔가 이런 걸 좀 이야기하겠다고 하네요. 네. 이 사전 제작했다고요? 네, 2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뭐 CG 작업, 후반 작업도 다 종료를 한 상태여서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전 작업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쉽지 않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 작업까지 다 마친 상태여서 100% 사전 제작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 이런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성공을 한다면은 네.
앞으로 다른 드라마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도 훨씬 좀 영화처럼 준비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다는 좀 장점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뭐 반사장 제작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좀 출연 배우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요 근래 한 3작품이 연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작사나 스태프 입장에서 그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앞으로 다 생각을 해보고 찍지 않을까 싶어요. 다 찍어놨는데 배우를 교체해서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영화 얘기로 갑시다. 영화 독전이 요즘에 흥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김주혁 씨 유작으로. 네, 저희가 첫 시간에 아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네, 그때 남배우님이 잘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로 잘 되고 있어요. 11째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배우가 잘 돼서 예측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잘 됐다. 이게 맞죠? 뭐 모든 공은 저 프로그램으로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확실한 근거가 있었죠. 제가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분명하게 됐고요. 지금 250만 정도 스코어를 했는데 올해 사실 100만 넘은 한국 영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리 없이 한 400만 500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리메이크를 했지만 한국 정서하고 과연 맞을까? 총기도 없는데 총기에다 마약까지 거기다가 15세 관람가인데 내용은 상당히 세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관객들의 어떤 새로운 장르 영화로서의 어떤 독전이 이혜영 감독이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롱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챔피언은 얼마나 들었어요? 챔피언은 112만 7천 몇 명 들은 것으로. 100만 좀 넘겼네요. 예. 조금 모자라는 수치인데요. 그 손익분기점에 지금 IPTV에 며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IPTV에서. 그래서 아마 손익분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 감독님이 약간 우울해하다가 지금은 벌써부터 차기작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남배우 씨가 그럼 안 나왔다면 200만? 제가 안 나왔으면 200만 원 무리 없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왔을 때 좀 더 제가 원하는 역할과 어떤 씬 스틸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씬을 훔치고 싶은데 훔칠 시간을 안 주니까 뭐 씬에 그냥 나오다가 말았죠. 예.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원작이 좋기도 했지만 웰메이드 했고 지금 그 한국 관객들이 사실은 현실과 좀 맞물려서 좀 센 영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착한 영화를 의외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멜로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장르 영화로서 최근에 어떤 작품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센 부분이 있었고 또 배우들의 열연이나 이런 그 합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배급도 있었지만 관객평도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제가 봐도 조금 한국 정세에 안 맞는 거 아니 용산에서 어떻게 마약을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작품의 좀 완성도와 그리고 긴장감 끝까지 어떤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 긴장감이 굉장히 강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흥행 비결? 이유? 저도 배우들의 열연을 좀 보는데 사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뭐 조진웅 씨나 뭐 류준열 씨나 이렇게 좀 계속 따라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밀정의 김지훈 감독도 배우들의 앙상블은 풀을 붙여놓은 듯 착착 달라붙어서 어디 하나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호평을 해줬네요.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가 좀 입소문을 타면서 좀 외화들이 지금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화를 안 보시는 관객들은 당연히 독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관람 가능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19금입니까? 아니요. 15세로 알고 있어요. 15세요. 네. 그러면 뭐. 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태호 씨는 영화 보셨나요? 예. 저는 봤는데 네. 이 작품이 사실 15세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세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배우들의 연기도 딱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연구해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말 못하는 마약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얘기들을 번역하는 형태로 내레이션 형태로 나오는 분이 여성이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챔피언에서
자 했던 것보다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저게 영화를 보실 때 스틸러구나. 저 역할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의 완성도, 그다음 감독의 미래, 그리고 이 투자 제작사의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죠. 오창석 씨가 예스 앱으로 댓글 남겼네요. 그냥 볼 게 없어서 쏠림 현상이 있어서 보는 것 같다. 설정이 너무 과해서 전 별로였다. 우리 이제 좋은 말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한국 정세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외화밖에 지금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시장 상황 그런데 이 작품 자체가 총기나 마약 뭐 등등 그리고 좀 무리한 설정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화되기 어렵다는 분이 있고 일단 처음 5분에 동화가 된 분은 123분까지 끝까지 끌려갑니다. 예. 그게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남배우 추천 영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거의 뭐 매달 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한번 냉전 시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대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김동원 감독님의 송환이라는 작품을 한번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송환. 예. 비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전향 장기수라는 건 국가보안법이나 기존의 방공법, 사회안전법 등으로 인해서 7년 이상 복역하면서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분들, 소위 말하는 옛날 얘기로 하면 간첩이죠. 이 사람들의 일상을 12년 동안 끈질기게 작가주의 정신으로 추적한. 그래서 본인이 다 찍고 나서도 그 당시 주로 이제 테이프로 찍었는데 테이프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찍었고요. 이게 이제 2004년도 썬댄스 영화제에서 그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하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감독님은 다른 형태로 표현의 자유 관련이지만 또 구속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최근에 남북의 화해 모드 전에 이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는 걸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더욱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현재의 남북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비전향 장기수 중에 이제 김선명 씨 최장기수 세계 43년인가요? 그분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와서 또 감독님하고 또 뭐 10수년 지나서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저 이산가족 상봉할 때인가? 아마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미래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전향 장기수들 중에서도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따라가서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 있는 걸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송환이 된 분도 있고 안 되고 한국에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2차 송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12년간 봤기 때문에 뭐 60대이던 분들이 뭐 70대, 80대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보면 아주 동네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그냥 소박한 할아버지 느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예. 요즘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기획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그 종업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네. 북쪽에서도 지금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혹은 여러 명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는 본인 의지로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만약에 송환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권 문제가. 그렇죠. 이게 이제 송환 영화 같은 경우는 비전향 장기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의 정치 사상적 철학이 그쪽에 맞다. 북한 체제.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끝까지 뭐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송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지금 이제 여정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딘지 모르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건 뭐 자기 의사대로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섞여 있어서 북한 쪽에서는 납치 아니냐. 뭐 자국민이 납치되었으니까 돌려보내달라.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왔지만 한국에 굉장히 적응했고 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인도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오히려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건 뭐 남북 당국의 어떤 합의나 협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의 의사는 뭐 우선시 물론 가고 싶다는 분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건 뭐 일괄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예,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팟빵 앱으로 큰립 파리 지옥님, 남배우님이 기복이 좀 심합니다.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데 공중파에서는 싫어하는 타입이고 영하게 타입이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오늘 방송 내용 별 재미가 없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저런 거 평가를 하는 뭐 기준이 있으시겠죠. 예.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이게 기준이 뭐냐면요. 네. 그 위에 분이 오늘 방송 왜 이렇게 늘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하. 남배우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늘어진 게 아니라 제가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도 예. 뭐 아까 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다음 주제를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셔야 쭉쭉 들어오셔야지, 그거를. 그러면은 또 공중파에 맞지 않게 또 아주 자의적으로 방송한다는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예. 예, 생각이 많으면 역시 안 좋네요.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마음대로 이게 공을 쳐야 되는데 슬라이더가 올까 직구가 올까 여러 고민이 많네요. 예. 야구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마음은 편합니다. 평가가 안 좋을 뿐이지. 그럼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긴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고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텐아시아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